안녕하세요. 아인병원 갑상선암센터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갑상선암 치료 대학병원 안 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한 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작정 이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주제는 갑상선암 치료할 때 굳이 대학병원에 안 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작정 이게 왜 안 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갑상선암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려드리고 갑상선암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렇게 되면은 왜 굳이 큰 병원에서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갑상선암의 특징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갑상선암은 다들 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모든 발생한 암 중에 항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왜 이게 갑상선암이 이렇게 많이 생기냐?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 제기를 하고 있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 식습관이라든지 해산물 섭취 그런 게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검진을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잘 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되는 갑상선암이 많아서 그런다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다행인 거는 갑상선암은 잘 알려진 대로 예후 갑상선암에 걸려서 이것 때문에 빨리 사망한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암이라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갑상선암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 국가암센터에서, 국립암센터에서 나타내는 이제 통계 데이터인데, 항상 갑상선암은 15에서 34세, 굉장히 젊은 연령에서도 항상 1위고, 35세에서 64세, 그래도 약간 30대에서 50대 정도에서 항상 남녀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뭘 얘기하냐면 일반적인 다른 암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층 60대, 70대, 80대 그런 데서 암이 진단돼서 문제가 되는 반면에,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젊은 연령에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런 연령대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치료를 확실하게 이때 안 해주면, 또는 치료할 때 뭔가 후유증을 남기고 치료하면은 그 사람의 젊은 나이에 인생에 큰 변화가 초래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제대로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갑상선암의 병기인데, 우리가 갑상선암 생기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암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나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몇 기예요? 그렇게 다 물어보는데, 갑상선암은 무조건 1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환자들은 특히 갑상선암 나이가 중요한데, 아까도 나이 얘기 드렸지만 젊은 연령에 생긴 55세 이전에 생긴 갑상선암은 무조건 1기라고 보시면 돼요. 2기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을 때 2기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의 환자에서는 또 1, 2, 3, 4기로 나누기도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수술 끝나고도 1기나 2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5년 생존율 같은 게 굉장히 좋아요. 갑상선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년 안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10년 동안 지켜봐도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사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오래 사냐, 그건 좀 논란의 여지가 또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생존율이 높고 재발률도 낮기 때문에 치료만 적절히 잘 하면 된다 그런 건데,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이 그럼 굳이 치료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계에서 예전 통계를 보면은 93년도 이때는 갑상선암 생존율이 또 87%밖에 안 돼요. 96년도 이때도 88%. 근데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치료를 잘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생존율이 거의 97%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갑상선암도 마찬가지로 너무 늦게 치료가 나면은 이유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반드시 치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갑상선암은 여러 또 이제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아시아인 또는 흑인, 백인 그런 식으로 인종을 나누듯이 갑상선암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어요.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에서는 유두암이라고 하는 암이 제일 많고, 유두암은 이 현미경으로 세포를 봤을 때 약간 좀 유두처럼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다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유두암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95%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있는 게 여포암이라는 암인데, 얘는 조금 유두암보다는 이유가 안 좋을 수 있어요. 다른 데로 퍼지거나 그럴 수가 있고, 나머지 수질암, 역형성암 여러 암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1년에 거의
저 같은 경우에 한 500명 정도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드문 암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환자들께서는 유두암, 여포암 그 정도만 아시면은 충분히 다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유두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워낙에 갑상선암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암이고, 이게 왜 생기냐? 밝혀진 원인 딱 하나는 방사선 노출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뭐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한다든지 아니면 뭐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그런 외부 방사선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조금 잘 생기고, 그 외에는 밝혀진 이유는 없고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세에서 50세 젊은 연령에, 그리고 주로 여성에서 많이 생겨요. 보통 여자에서 한 5배 정도까지도 많이 생긴다고 돼 있고, 주로 우리나라는 검진으로 발견됩니다. 이 오른쪽 이 갑상선암이 제가 예전에 수술했던 환자의 그 갑상선인데, 이 환자는 굉장히 크게 커가지고 수술한 유두암 환자였거든요. 이렇게 되는 환자들은 거의 없고, 보통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으로 해서 거의 1cm, 2cm 초기로 발견되기 때문에 아주 예후가 좋은 게 대부분이죠. 보통 갑상선 유두암은 대부분 10년 생존율 95%라고 하니 거의 다 오래 사세요. 그리고 특징 하나는 갑상선 유두암은 주변에 림프절이라는 데로 전이를 하게 되는데, 림프절이라고 하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우리 군대에서 중간중간에 촉소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저기 쳐들어오면은 기지에서 막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그런 매복해 있는 촉소 같은 데서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막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림프절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촉소 같은 걸 만들어서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생기거나 또는 뭐 암이 생기거나 할 때 걔네들을 이렇게 막아준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막다가 이제 좀 더 심해지면은 거기가 함락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림프절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다가 암이 그쪽을 계속 공격하게 되면은 그쪽이 함락이 돼서 그걸 전이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갑상선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주변에 있는 림프절에 전이가 좀 발견이 되는데, 보통 한 30% 정도에서는 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두암 같은 경우에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초음파에서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수술 끝나고 반대쪽에 있든지 또는 같은 쪽에 있든지 미세하게 여러 개가 발견되는 경우가 좀 있고, 그 갑상선 유두암 중에서도 1cm 직경의 미만의 환자들을 우리 미세 유두암이라고 또 따로 분류를 하는데, 특히 이 미세 유두암 환자들은 예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치료를 크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갑상선을 다 떼거나 추가로 뭐 항암 치료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이 간단한 수술로만 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세유두암이라고 따로 분류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포성 종양이라는 걸로 이제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여포성 종양은 이게 여포암 계통의 어떤 종양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통틀어서 여포성 종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오른쪽 환자의 그 갑상선처럼 굉장히 크게 커져서 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여포성 종양의 모양은 우리 초음파를 봤을 때 우리가 암이 아닌 것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암이 아니네요 쭉 추적 관찰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커져가지고 이거 너무 커지는데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건 여포성 종양이니까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커져서 오십니다. 그럼 조직 검사를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그림 보듯이 왼쪽에 있는 건 요건 수박이고 요건 딸기고, 이걸 과일을 조직 검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건 다 두고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끝에 있는 거는 이게 귤도 있고 뭐 오렌지도 있고 한라봉도 있고 뭐 레몬도 있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왼쪽 편들이 유두암, 오른쪽 편들이 여포성 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직 검사를 아무리 해봤자 모릅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떼서 최종적으로 조직 검사를 여러 가지 이제 정밀 검사를 한 다음에 이게 암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암으로 나오고 70% 정도는 암이 아니라고 나와요. 암이 아니라고 나오면은 행복하게 끝나는데, 만약에 암이라고 나오면은 여기서 나오는 암은 여포암이라는 안 좋은 이런 암이 적혀 있어요. 여포암은 굉장히 좀 이제 드문 암이긴 하지만 좀 나이가 조금 더 유두암보다 많은 연령에서 50세 이상에서 좀 많이 생기고 여자가 또 많이 생기고, 이거는 아까 갑상선 유두암은 림프절로 간다고 했는데 림프절은 그 주변에 있는 곳이고, 얘 여포암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으로 뚫고 들어가서 다른 데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폐나 뭐 머리나 또 척추, 뇌 이런 데 전이가 돼서 진짜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암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여포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입원해가지고 반대쪽 갑상선을 추가로 또 수술한 다음에 전신을 다 찍어보고 방사능 치료를 항암 치료와 같은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 예후가 나쁜 암이 있어요. 오늘도 저희 환자가 그런 분들이 한번 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이 커져가지고
목이 막 막혀서 오세요. 그리고 나이가 대부분 많아요. 80대, 90대 그 정도 되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이 오시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이 커져가지고 기도나 이런 혈관을 침범해서 오는데 이런 암들을 보통 미분암 또는 역형성암 이런 암이라고 좀 부르고 보통 이렇게 미분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는 진단 받고 나서 거의 6개월 안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굉장히 좀 드문 암인데 이거는 가족 내에서 유전이 되는 그런 암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수질암이면은 남녀 상관없이 50% 확률로 자손한테 유전되는 그런 유전자를 타고 오는 암이고 기타 또 여러 가지 뭐 암 종들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려진 유두암 또는 여푸암들이 시간을 오래 놔뒀을 때 속에서 돌연변이가 이 암 속에 축적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런 미분암이나 경성을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을 너무 오래 방치하면 안 되고 어느 시점에서 반드시 치료를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을 치료를 해야 되겠죠. 생겼으니까. 갑상선이라고 하는 거는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그냥 다 떼버리면은 상당히 호르몬이 안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내분비 기관을 치료할 때는 우리가 기능이 좀 망가져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종양이 생겨서 치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내분비 질환의 수술로 치료하는 거의 가장 큰 목표는 일단은 그 내분비 기능을 보존을 해야 되고요. 호르몬을 잘 나오게 해줘야 되고 호르몬이 만약에 없어지면 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되고 그리고 암도 마찬가지로 다른 암처럼 완벽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갑상선 많은 내분비외과 의사의 수술 목표 중에 하나라고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갑상선암은 수술로서 대부분 완치가 돼요. 우리가 이제 갑상선을 제거할 때 뭐 반절제를 해요. 전절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절제는 갑상선 한쪽만 떼는 거, 전절제는 양쪽을 다 떼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절을 뗄 때 전이가 되어서 크게 수술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갑상선 주변에 있는 이 갑상선 안쪽에 있는 곳을 중심구역이라고 하고 양쪽 왼쪽과 오른쪽 경동맥으로 둘러싸여지는 안쪽 공간을 중심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 뭔가 일어나면 수술은 굉장히 간단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암이 전이가 돼서 이쪽 경동맥 경정맥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쪽, 중간, 아래쪽 이 부분을 싹 떼주지 않으면 금방 재발해버리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림프절 제거 범위를 아주 초기에는 가운데 쪽만 진행이 됐으면은 측경부라고 옆쪽까지 전이된 곳까지 큰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 수술할 때 이제 안전하게 잘라야 되는 게 있고 절대 자르면 안 되는 구조물들이 좀 있어요. 안전하게 잘라야 되는 거는 우리 동맥과 정맥 같은 혈관을 안전하게 잘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수술하고 피가 나기 때문에 특히 갑상선은 경동맥과 경정맥에서 혈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할 때 이거를 세심하게 지혈하지 않으면 수술 끝나고 여기서 피가 나면 금방 환자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할 때 반드시 갑상선으로 들어가는 동맥과 정맥을 안전하게 잘라야 되고 반대로 반드시 보존해야 될 구조물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 후두신경 성대로 가는 되두리 후두신경이라는 신경이 있어서 이걸 반드시 살려줘야 되고 이걸 살려주지 않으면은 수술하고 나서 성대에 마비가 와서 목소리가 쉰 목소리가 나요. 그리고 위쪽에서 오는 또 신경이 하나 있는데 상후두신경 외측분지라 그래서 이거는 높은 음을 내거나 목소리 톤을 유지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신경을 잘 살려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갑상선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칼슘을 조절하는 그 장기가 있는데 보통 갑상선 뒤편에 이렇게 콩처럼 4개가 붙어 있어요. 오른쪽에 2개, 왼쪽에 2개, 위쪽, 아래쪽 해가지고 이거를 잘 살려주지 않으면 수술하고 나서 칼슘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일단 수술하고 나서 생길 수 있는 이제 여러 합병증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출혈. 왜냐면은 경동맥 쪽에서 나오는 혈관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응급 상황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장에 다시 내려서 여기를 다시 열고 어디서 피가 나는지 지혈을 다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이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고 아까 후두신경을 살리지 못하면 후두신경을 수술할 때 손상이 되면은 이렇게 성대 마비가 와요. 이렇게. 그래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성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고 삼킬 때 이게 잘 안 다치기 때문에 기도로 음식이 자꾸 살에 들리는 게 생기게 되고 보통은 성대 마비가 와도 되두리 후두신경이 살아있기만 하면은 보통 한 3에서 6개월 지나면 다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예 잘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다 성대에다가 주사를 놔가지고 이 성대 치환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드물게 이제 호두신경 두 개가 다 잘려버리면 이제 기도가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목 앞쪽에다 구멍을 내야 되는 큰 시술을 해야 될 수가 있어서, 수술할 때 되도리 호두신경 이쪽은 굉장히 열심히 보존을 해야 되고, 저칼슘혈증은 부갑상선이 손상이 되면은 칼슘이 떨어지게 돼서 근육이 경련이 오거나 또는 안면 마비가 오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까지도 문제가 돼서 사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은 한쪽 떼는 반절제 환자는 절대 안 오고 양쪽을 다 뗀 전절제 환자만 오기 때문에, 이를 수술할 때 전절제 환자를 특히 부갑상선을 잘 살려줘야 되고, 치료하는 거는 다행히도 그냥 약으로 먹으면 좋아지긴 하는데, 이 칼슘 약을 먹어야 되는 게 굉장히 좀 힘듭니다. 약도 알도 크고 속도 많이 안 좋고 변비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수술할 때 부갑상선을 잘 살려야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우리나라는 이제 보통 미국 가이드라인을 주로 따라오기 때문에 2025년 9월에 최신 또 미국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어요. 원래 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조금 늦어져서 거의 이제 10년 정도 뒤에 이제 새로 쉽게 말해 개정이 됐는데,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술은 반드시 숙련된 의사에게 받으라. 그리고 연간 뭐 50건 정도 이상 수술하는 의사에게 받아야 합병증이 줄어든다, 그런 말도 있고, 수술할 때 후두신경 보존, 부갑상선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또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숙련된 의사한테 시행받는 것을 고려한다, 그런 식으로 써 있고, 아주 저위험군에서는 이제 그 미세유도암, 아주 뭐 사이즈가 작은 2mm, 3mm 그런 암에서는 굳이 수술을 빨리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정기적 검진하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수술 안 하고 고주파라고 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해서 조금 진행을 늦추는 치료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수술 전에 검사를 또 잘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경부 초음파를 반드시 수술 전에 해야 되고, 그리고 전이가 의심되는 림프절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그 세포 검사를 통해서 전이를 평가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CT나 MRI 등 검사를 통해서 보조 진단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술 범위가 굉장히 작아요. 보통은 2cm 미만의 환자에서도 한쪽만 떼라, 반절제. 사이즈가 2cm, 4cm여도 한쪽만 떼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술이 예전에는 굉장히 사이즈가 작아도 양쪽을 다 떼는 거를 고려를 했는데, 그렇게 다 떼고 방사선 요오드 치료까지 다 해도 반절제만 하는 환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재발률 생존율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갑상선 환자들은 대부분 반절제, 수술을 최소화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 것 같고, 그래도 정말 심한 경우, 암이 주변으로 이제 침범을 했거나 또는 림프절 전이가 심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전절제를 해야 되지만 이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림프절을 떼야 되는데, 림프절은 이쪽 갑상선 주변을 떼는 거는 예방적으로 이렇게 수술할 때 떼주는 일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작은 암에서는 권고되진 않고, 치료적이라고 하는 거는 수술 전에 초음파 영상이나 CT 영상에서 중심구역에 이제 림프절 전이가 명확히 보일 때 그때는 그걸 무조건 떼라, 그렇게 되어 있고, 측경부로 림프절이 갔을 때 그때 한해서는 또 측경부를 또 림프절을 많이 떼줘라,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검사를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왜 그러면은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굳이 치료를 안 해도 되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아까 쭉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걸 리뷰를 해보시면 대부분의 환자가 수술로 완치가 되잖아요. 항암 치료한다고 제가 얘기 안 했죠. 외부에서 방사선 쬐는 치료, 무슨 뭐 중입자 치료 그런 거 없잖아요. 갑상선은 무조건 수술이에요. 특히 한국은 초기에 발견을 잘하기 때문에 수술을 양쪽 다 떼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의 환자가 거의 90% 이상의 환자가 반절제만 수술하면 완치가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전절제를 하더라도 수술하고 나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라는 이제 갑상선 항암 치료가 있는데, 그것도 양쪽을 다 떼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재발의 고위험군이라는 그쪽에만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절제를 하더라도 동위원소를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진행된 환자, 암이 4cm가 넘거나 주변 근육이 붙어 있거나 아니면 뭐 진짜 림프절 전이가 너무 심한 경우, 그런 경우만 아니면 수술만 하고 경과관찰만 잘 하면은 무병장수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은 그런 환자들만 대학병원에서 조금 치료해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수술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게 갑상선암 치료 가이드라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재발의 위험도를 보는 표인데, 여기 보면 위로 갈수록 재발을 잘하니까
갑상선을 양쪽 다 떼야 되고 방사선 동영적 치료도 해야 된다, 그런 쪽의 환자들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쪽에 속하는 환자들은 5% 미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보통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이 아래쪽 저위험군 또는 저중간위험군 재발 확률이 10% 내외인 그런 환자들이 거의 70% 가까이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반절제 수술로만 다 완치가 됩니다. 여기 20%에 해당하는 이 중간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동의호흡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고 지내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만 잘하면 다 완치가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수술 전에 초음파 검사가 아까 진단에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갑상선 초음파를 사실은 수술하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대학병원 같은 데 가면은, 저도 대학병원에서 이제 거의 오래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왔지만, 이 초음파를 대부분 영상학과라는 데서 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과 의사가 직접 초음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이제 그 2차 병원급, 의원급은 초음파를 제가 다 직접 하고 있어요. 저도 마치 이게 제 진료실의 초음파 장비인데, 모든 환자들을 제가 직접 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혹시라도 암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을 때 왼쪽에도 비슷한 암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시행해서 결과만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하면은 놓치는 일이 없이 꼼꼼하게 다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림프절이라든지 또는 뭐 추가적으로 뭐 어디 전이가 보이는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를 외과 의사가 직접 확인하는 데서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려면 진료 시간이 좀 충분해야 돼요. 초음파를 준비하고 보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하루에 뭐 환자를 예를 들어 막 100명을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음파를 직접 할 수가 없겠죠. 어느 정도 하루에 한 세션에 30명 내외 그 정도 환자만 봐야지 초음파를 확인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너무 많이 밀리는 데서 하면은 초음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인데, 수술 전 검사에서 추가 검사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아까 갑상선암이 다발성으로 잘 생긴다고 한 거 기억나실 거예요. 유두암 같은 경우에. 그리고 림프절 전이도 잘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수술 전에 영상이 있으면 추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검사는 이제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세침 검사 또는 생검, 그런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 추가 검사를 하려면 대학병원은 다시 또 영상학과에 또 예약을 해야 돼요. 제가 있었던 그 병원, 대학병원급들은 보통 다 최소 6개월에 1년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환자 한 명이 오른쪽 갑상선 암으로 왔는데 왼쪽에도 암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추가 검사를 하는 데까지 보통 3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치료 못 받고 또 기다리신다는 거죠. 근데 의원급은 바로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빨리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이런 게 좀 환자 치료를 당길 수 있고 또 정확하게 치료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조직검사 또는 생검, 조직검사만 하면 다 진단이 돼요. 그리고 전이가 됐다, 그런 것도 목 CT만 찍으면 충분합니다. 큰 병원을 간다고 뭐 진단이라든지 뭐 치료 방침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보통 이거 지역 의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큰 병원 가서 좀 더 정확하게 해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 가셔도 똑같이 얘기 듣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여기서 충분히 다 정확히 진단을 외우셨어요? 그렇게 저도 많이 대학에 있을 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대학병원이라고 해서 갑상선암 진단을 획기적인 검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펫시트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요즘에는 굉장히 뭐 많은 진단 그런 툴이 나와 있지만, 갑상선암은 아까 가이드라인에서 보셨듯이 CT, MRI는 충분해요. 초음파가 제일 중요하고, 진단이 아주 애매할 경우에는 이런 분자 진단이라는 거, 유전자 진단 같은 걸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의원급에 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 범위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린 미국 가이드라인 따라서, 그리고 한국에서 나온 한국 가이드라인 따라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단이 있을 때 수술 범위가 달라지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가이드라인은 따라서 시행하는 데서만 하면 되는 거고, 추가 치료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요도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뭐 다른 유방암이나 뭐 대장암처럼 항암 치료 같은 걸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큰 병원 간다고 이게 좀 달라지는 그런 치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심한 아까 미분암이나 경성암, 그런 난치성 갑상선암 아주 심한 환자들만, 이제 정말 이런 환자들은 또 잘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대학병원에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주고, 그런 환자들은 또 이제 표적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약물 치료가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급에서 그런 환자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수술은 지역병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산부인과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그 지역병원에서 하고 대학병원에서 요즘에 뭐 분만 잘 안 하고 그런 것처럼 갑상선도 수술 자체가 30분에서 1시간이면 다 끝나요. 관절제 수술 할 때 뭐 로봇을 하든 절개를 하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위암이나 간암, 뭐 대장암 그런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그 회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또는 중환자가 되거나 그런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환자들이 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거의 합병증 없이 회복도 빠르고 보통 수술하고 나서 2, 3일이면 다 퇴원해서 일상생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을 잘 하면 합병증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수술 후에도 잘못돼가지고 뭐 응급실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수술만 잘하면 수술 중에도 뭔가 좀 유사시 응급 상황이 생길 일이 사실 없고요. 수술하고 나서 잘못해서 응급실에 가야 될 일도 없고 보통 응급실 가면 또 검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비용을 많이 쓰고 그러기 때문에 저 환자들한테 꼭 절대 응급실 가지 말고 외래로 오시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응급실에 처치를 해주는 게 아니고 갑상선 환자들은 결국에는 검사하고 뭐 수술한 대로 가보세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갑상선 수술하고 나서는 응급실 갈 일 없이 다 외래에서 다 처치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뭐 응급상황 생겨서 응급실을 가야 된다 뭐 실려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대학병원급에서는 정말 중환자를 그때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중증 환자, 중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지 말라 그래요. 미국이나 그런 유럽 같은 데서 코로나 때 가장 먼저 하지 말라고 한 수술이 갑상선 수술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갑상선 환자들은 치료를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일부 대학병원, 큰 병원들 같은 경우에 수술이 너무 많이 적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1년까지도 소요되는 수술 대기 기간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환자들은 사실은 뭐 대부분의 환자들이 금방 수술하고 자기 일을 회복하고 하면 좋겠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죠. 그냥 큰 병원에서 하면 좋겠지, 여기서 해야지 잘 되겠지.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의원급에서 수술 잘하는 데서 그냥 빨리 받고 빨리 내 일상생활 하고 회복하고 다 잊어버리고 지내는 동안에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대학병원 환자들은 뭐 1년 넘게도 기다리시는 분도 많이 봤는데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저는 빨리 치료하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마찬가지 대학병원에서는 수련병원이라고 해서 가르치는 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할 때 수술하는 교수뿐만이 아니라 학생도 들어오고 전공의도 들어오고 간호사도 들어오고 다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수가. 그렇기 때문에 수술할 때 조금 시간도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근데 그 교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술을 같이 도와주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일단 이런 저희 같은 갑상선만 하는 의원급은 전문의 저 같은 사람 딱 하나 있고 보조의사 딱 하나 있고 수술 간호사도 딱 2명 있어요. 이미 모든 걸 배운 사람들이 다 팀으로 이루어서 똑같은 수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수술이 빨리 잘 끝나고 안전하게 잘 끝납니다.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수술에 좀 자신감이 있는 의사들이 의원급에 나와서 수술을 하지, 내 수술에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의원급에 나와서 수술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대학병원에 있다고 해서 전부 다 뭐 수술을 다 잘하는 게 아니고 다들 배우는 과정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데는 수술을 매일매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2-3건만 해도 되는데, 대학병원은 이제 다른 과랑 수술방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대학병원에 있을 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밖에 수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많이 할 때는 하루에 9명까지 수술을 했었는데, 그렇게 수술을 많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환자들은 좀 신경을 좀 덜 쓰게 되고 또 늦게 하는 환자들은 좀 피로가 쌓여서 좀 꼼꼼하게 안 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외과 의사도 아무리 뭐 수술을 잘한다고 해도 체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체력 안배를 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2-3건 정도만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훨씬 환자에게 좋고, 이렇게 몰아서 수술을 많이 한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환자에게 좀 위해를 가할 수 있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학병원은 이제 중환자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술하고 나서 중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들은, 갑상선 환자들은 신경을 잘 안 쓰게 돼요. 저도 전공의도 해보고 다 이제 해봤지만 실제로 제가 보는 환자 중에 갑상선 환자들은 거의 제가 못 보게 되고, 주로 뭐 복부 수술, 뭐 췌장 수술, 뭐 대장암 수술, 위암 수술 그런 환자들을 주로 신경을 쓰게 되고, 갑상선 환자들은 거의 신경 못 쓰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병원 안에서 또 이런 그 복부 수술에서 생기는 병원 감염이라든지 그런 게 좀 갑상선 환자에 전파되고도 있고, 또 대학병원은 병실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빨리 집에 보내야 되는 그런 압박도 심하고, 그래서 입원할 때 조금 환자들이 좀 무시당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갑상선 환자들은 대학병원보다는 일반 의원급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편안하게
병실 생활을 하실 수 있고 신경도 훨씬 더 저희가 써드릴 수가 있고 갑상선 환자만 주로 입원하니까 감염 위험도 적고 입원 기간도 며칠 더 계시는 건 상관없으니까 편하게 계시다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게 저희 아인병원 병실인데 보면 병실이 대학병원 병실이 그런 느낌이 아니라 거의 무슨 호텔 로비처럼 이렇게 생기고 편의실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오히려 이제 수술하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특히 이렇게 머리도 수술하거나 다 감겨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의료 장비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이제 그 수술 장비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최신 장비가 대학병원 거의 훨씬 더 빨리 도입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장비들이 많이 좀 상대적으로 물가에 비해서 좀 저렴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그 투자를 할 때 대학병원급에서는 중환자 위주로 이렇게 장비를 도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갑상선 관련해서는 오히려 의료 장비 투입이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2차 병원급에서는 갑상선만 전문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갖고 있는 다빈치 장비, 로봇 수술 장비, 단일공 수술, 후두신경, 그러니까 신경마비를 방지한 신경 모니터, 부갑상선을 보여준 부갑상선 모니터 이런 최신 장비들이 모두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환자 합병증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갑상선 환자들은 대학병원보다 이런 지역 의원들이 훨씬 더 장비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갑상선 암은 오래 사시기 때문에 수술하고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다른 암처럼 5년 지나면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약도 드셔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칼슘도 드셔야 되고 재발을 하게 되면 또 10년 정도 뒤에도 재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 초음파, CT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을 또 대학병원 가면은 피 빼고 며칠 있다 가야 되고 초음파 1년 뒤에 예약해야 되고 CT도 1년 뒤에 예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가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데 이런 지역 의원급에서는 모두 당일 검사하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편안하게 진료하실 수 있고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이제 젊은 때 수술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자꾸 생기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다 동반으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말고 아까 고주파 치료라고 이제 갑상선 암 말고 일부 양성 결절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술 없이 고주파라는 걸 태워서 크기를 줄이고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학병원급에서는 영상학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 가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들 마찬가지로 이런 고주파 장비를 다 도입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은 수술을 하고 고주파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주파를 또 하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또 환자에게 다양한 치료 옵션을 제공해 줄 수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꼭 치료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환자가 심장이 좀 안 좋다거나 혈액 투석을 한다거나 하는 기저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 또는 진행이 너무 많이 돼서 기도나 경동맥, 식도, 척추 등이 침범이 돼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에서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예후가 아주 나쁜 아까 미부나 역형성암도 마찬가지로 대학에서 이제 표적 치료나 그런 약물 치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환자들은 거의 전체 갑상선 환자 5% 미만이고 실제로 저도 이런 환자들이 있으면 다 대학으로 다 의뢰를 해서 치료를 받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대학병원은 그래서 이렇게 꼭 필요한 중환자, 응급환자, 갑상선암도 정말 대학에서 여러 과가 협진이 필요한 환자들만 치료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런 경우는 다 이미 수술 전에 저희가 알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고 지역에서 수술을 무작정 진행했다가 환자 응급상황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지역 의사와 상의를 하시고 내가 대학에서 꼭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대학에서 하시면 되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하면은 지역의원에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그래서 갑상선암 치료를 굳이 너무 큰 병원이라고 다 좋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 요즘에는 하도 이런 갑상선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수술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는 지역 의료기관에서 저희 같은 갑상선암 전문 센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의료기관의 갑상선 전문의를 잘 찾아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조기 하시고 젊은 시기에 그 사용해야 되는 소중한 개인 일상에 조속히 복귀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아야 되는데요. 읽어보시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면 네. 답변하시면 보기 정도 괜찮으세요? 지역병원에서 충분히 수술하고 예후도 좋다는 걸까요? 그런 얘기를 제가 방금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암 착한 암이라던데 암이 착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게
아무리 초기 암이라도 이게 착한 암은 없어요. 암 환자들이, 갑상선암 환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게 갑상선암도 그거 암도 아니라던데, 착한 암이라던데, 뭐 그런 거 가지고 오래.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갑상선 환자들은 정말 이 중환자라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좀 이렇게 약간 좀 2차 좀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되게 암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런 식으로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환자들이 수술받고 치료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손발도 저리고 흉터도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합병증도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환자들은. 그래서 절대 착한 암이라는 건 없습니다. 모든 암은 반드시 적절하게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하시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급으로 조직검사하는 경우가 있을까? 수술 중에 응급조직검사라고 그런 걸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수술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반절제만 하기로 했었는데 들어가서 림프절이 많이 전이가 의심돼서 그걸 떼서 조직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암이 나와서 양쪽을 다 떼야 된다. 그런 경우가 이제 갑상선 응급조직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응급은 아니고 사실 그 동결절편 검사라고 림프절을 떼서 이제 얼려가지고 병리과 의사 빨리 봐주는 검사인데, 일단은 그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아무리 그거를 숙련된 병리과 의사 본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그 정식으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사실 저도 그런 식으로 진료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수술 전에 초음파도 찍고 CT도 찍고 세팅검사 미리 해가지고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들어가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응급조직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술 전에 그런 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1cm, 2cm 정도의 유도하면서 주변에 미세하게 림프절 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림프절 전이가 있는 부분만 같이 떼주고 하면 반절제로 충분히 재발 안 하고 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조금만 있어도 다 전절제를 하고 방사능 동요를 했는데,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과잉치료라고 생각이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반절제하고 림프절 충분히 떼주고 하면은 진짜 대부분 재발 안 합니다. 그리고 착한 암 얘기가 많네요. 착한 암 아니에요. 맞네. 아직도 그렇네요. 옥사진 무섭죠. 옥사진 무서워요. 진짜 그렇게 그 미분암, 역형성암 그런 환자들은 저렇게 오세요. 오늘 또 제 외래에 한번 오셨어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하고 갑상선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뭐 연구했던 여러 결과 중에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타입이 있는데, 뭐 1번 타입, 2번 타입, 그거의 비율이라든지 여성 에스트로겐 1번 타입이 좀 높으면 갑상선암이 진행이 잘 된다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연관성 분석이라 가지고 이게 진짜 여성 호르몬 이상의 갑상선암을 일으킨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안심하셔도 되고, 혹시 이것 때문에 뭐 여성 호르몬 관련된 폐경 치료나 그런 거를 안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여성 호르몬 쪽은 산부인과 선생님 치료하시고, 갑상선암은 그런 별개이기 때문에 편하게 갑상선암도 또 갑상선암도 치료하시고 하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어떤 병원에서는 갑상선암이 로봇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로봇 수술이 어려울까요? 그런 건데, 로봇 수술은 숙련된 사람한테 하면은 요즘에는 전이가 있어도 다 되고 남자도 되고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로봇 수술이 예전에는 이제 그 다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 팔을 4개를 써가지고 수술하는 그런 수술이 좀 큰 수술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단일공 수술이라고 해서 로봇 수술기 자체가 하나의 그 3cm 정도의 통 안에 모든 수술기가 다 들어있기, 팔 4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일공 수술이라고 해서 우측 유륜으로 로봇팔이 하나가 딱 들어가서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갑상선도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전이가 됐건 다 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한 30% 정도 로봇 수술을 시행하고 있어요, 모든 환자 중에. 근데 로봇 수술을 숙련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배우기도 힘들고, 또 이제 그 로봇 수술 배우고 싶어도 또 여러 여건 때문에 배우기 어려운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로봇 수술을 원하신다고 하면은 좀 잘 찾아보시고 로봇 수술 잘 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뭐 가장 큰 거는 흉터이긴 한데, 목 흉터가 이렇게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목에 흉터가 있으면 시선이 다 여기로 가거든요.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그런 걸로 최근에 미국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미국 사람, 뭐 유럽 사람, 서양 사람들 흉터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되게 쿨하게 얘기하는데, 막상 그런 환자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눈 트래킹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는 걸로 해봐서 수백 명을 다 검사를 해봤더니, 여기 상처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 여기로 간대요.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은 몰라도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될 수 있고 많이 될 수 있고, 혹시 또 켈로이드라든지 또 비유성 반응이나 상처가 안 좋게 나는 분들은 흉터 치료하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 할 때 요즘에는 뭐 몇십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수술 자체가 로봇 수술할 때 수술 기구도 훨씬 더 정교하고 시야도 15배 이상 훨씬 좋기 때문에 로봇 수술을 한다고 해도 1시간도 안 걸리게 다 끝낼 수 있고요. 수술하고 회복도 빠르고, 그러니까 꼭 전문가를 찾아서 상의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갑상선암 진단받았는데 다른 병원 가면 진단이 바뀌기도 할까요? 여러 군데를 가봐야 되나? 여러 군데 가보는 거는 뭐 우리나라 워낙에 병원 잘 다닐 수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만, 갑상선암 자체가 뭐 진단이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조직검사, 병리검사 그걸로 하기 때문에 보통 유두암이라고 의심된다 나오면은 대부분 다 딴 데 가도 유두암이고, 보통 여포성 종양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또 딴 데 가도 여포성 종양인 거예요. 이게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 혹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게 초음파 속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조직을 떼서 병리로 이렇게 현미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임상 의사가 초음파를 봤을 때 초음파 모양이 수상하면은 병리 검사가 조금 괜찮아 보여도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가보는 거는 괜찮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단이나 치료나 그런 게 크게 바뀌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가면 이제 반절제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전절제 다 해야 된다고 그런다. 그런 거는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최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진료를 하는 그런 쪽일수록 좀 더 수술 범위는 줄어요. 저도 예전에 한 15년 전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수술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공부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배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수술하는 게 오히려 과잉치료고, 수술은 최대한 좀 환자한테 해가 덜 되는 방향으로 뗄 거는 최소한으로 떼고 약도 덜 먹게 하고 합병증 덜 만들게 하는 치료가 훨씬 환자에게 좋기 때문에, 저도 미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 의사를 만나면서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절제, 전절제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그 미국 가이드라인 그리고 한국 가이드라인 통해서 보통 2cm 내외는 다 반절제, 전이가 있어도 반절제, 그리고 전절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4cm가 넘거나 또는 림프절 전이가 너무 명확하거나 측경모 전이가 있거나 그런 경우에만 한해서 전절제를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의사와 충분히 상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고, 꼭 의사한테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초음파 영상을 환자랑 같이 이렇게 보면서 당신의 위치가 여기 있고 전이 된 게 여기 있고, CT도 마찬가지. CT 찍으면은 안 보여주는 데 많거든요. 근데 꼭 같이 보면서 상의를 해서 내 진단과 내 상태를 환자도 알고 의사도 알고 보호자도 알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하면서 치료를 해야지, 누가 이렇게 너는 이거 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치료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을 꼭 진료 보실 때 초음파 영상도 같이 한번 또 보여달라고 하시고 CT도 보여달라고 하시는 게 중요해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님이 안 봐준, 대학병원에서는 교수가 보긴 하는데 그 영상학과 교수가 보는 거예요, 주로. 외과에서는 초음파를 안 쳐주죠, 대학병원에서. 제가 있던 두 대학병원에서도 진료실에 초음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음파를 보려고 하면은 따로 그 초음파실을 가가지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학과 쪽에서 또 의뢰를 해야 되고, 좀 약간 좀 이게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교수가 직접 초음파를 볼 수 있는 세팅이 있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목절개 수술이 가장 깔끔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열어서 한다고 정확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목을 절개를 하면은 이렇게 째서 여기를 위아래로 이제 사람이 견인기로 들어 올리거든요. 그리고 눈에다가 확대경,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보면 막 되게 멋있게 막 확대경 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확대경을 이렇게 눈에 끼고 하는데, 그거는 보통 2배에서 3배까지밖에 확대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핸드폰으로 사진 찍을 때 확대 쫙 하면은 한 5배만 넘어도 막 흔들려가지고 시야도 흐려지고 그렇듯이, 실제 여기 렌즈를 룹배라고 하는데 그걸 끼고 하면은 딱 2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 갑상선 주변 성대, 신경, 혈관 그런 게 직경이 1m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껴도 2mm로 보이거든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요즘에 전자제품 뭐 매장 같은 데 가면은 뭐 4K네, 8K네 굉장히 큰 화면, 뭐 100인치짜리 그런 화면 있잖아요. 아주 설명하고. 로봇 수술의 카메라가 그 정도로 확대를 잘해주기 때문에 보통 15배 정도 확대를 시켜줘요. 그래서 훨씬 더 정교하게 볼 수 있고 수술 기구도 훨씬 더 세밀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일어난 수술이 절개보다 훨씬 깔끔하게 이루어지고, 특히 절개로 들어가서 사람 손으로 사람의 장기를 만지면 그 부위가 사람의 손에 있는 온도나 그런 것 때문에 유착이 돼가지고 오히려 목소리도 더 안 나고 그럴 수가 있고, 그런다 이제 우리 개복수술 같은 경우 예전에 다 배를 열어서 했지만 요즘에 다 복강경으로 하듯이 갑상선도 열어서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수술이지만 로봇으로 하면 사람 손이 전혀 안 닿고 기구로만 하기 때문에 훨씬 안쪽 유착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목소리도 굉장히 잘 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로봇을 잘 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셔도 좋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두 개. 실제로 젊은 환자들도 많이 있나요? 네, 젊은 환자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거의 한 30대, 40대, 50대 환자들이 제일 많고, 최근 들어서는 10대 환자들도 꽤 오거든요. 10대 후반, 18살, 뭐 20살, 그다음에 22살 뭐 그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는데 젊은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목에 작은 종양이 있지만 뭐 갑상선암 치료가 잘 된다. 그렇지만 검사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상하게도 갑상선암이 젊은 나이에 생기면 예후가 좋다고 돼 있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생기면 굉장히 빨리 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장 위험한 환자들이 뭐 어린 나이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면역이 꽤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10대 후반, 20대 초반 당뇨 환자들이 갑상선암이 생기면은 제 경험상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래서 목에 뭐가 생겼다고 하면은 반드시 검사를 해보고 진료를 하시고, 이게 초음파 검사가 미국이나 그런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래 걸리고 매우 비싸기 때문에 검사를 못 해보는데, 사실은 검사를 가까운 데서 좀 해보시는 걸 권장하죠. 예전에는 또 이제 과잉 진료라고 해서 검사하지 마라 막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뭐 이제 나라에서 이렇게 뭐 권장하거나 그런 뭐 이제 무료로 해줄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여러 개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검사 받으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렇게 해야지, 뭐 다른 사람이 뭐 이거 갑상선암 뭐 검사 안 해도 된대 굳이 뭐하러 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네. 하나만 더. 갑상선 전절제 후에 수치가 정상이라도 컨디션이 나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나요? 전절제를 하게 되면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일부러 정상보다 살짝 높여놔요. 그게 재발률을 좀 낮춘다고 돼 있는 치료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많이 피곤해하는 건 사실인데, 아무래도 일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게 되면은 뭐 로봇을 하든 절개를 하든 일단 마취를 하게 되고 쪽 절개를 하게 되고 또는 근육을 박리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몸이 많이 피로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런 회복 기간이 필요해서 회복 기간 동안에는 좀 많이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은 수술 끝나고 본인 체중에 맞춰서 갑상선 호르몬 약을 잘 복용하면은 보통은 한 2, 3주 정도 지나면 다 정상 컨디션이 다 돌아오게 되고요. 좀 길게는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정상 생활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가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뭐 너무 힘들다 그런 경우에는 약을 그냥 내가 임의로 안 먹었다든지 또는 내 체중이 갑자기 늘거나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의사를 찾아서 혈액 검사를 해보고 본인에 맞는 그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조절해 준다고 하면은 생활하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지금까지 갑상선암 환자 대학병원에서 굳이 앉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대학병원에서 오래 근무를 했고 지역 의원에서 근무한 이제 4개월 차인데, 제가 나와서 이렇게 진료를 해보니까 오히려 대학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환자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고, 또 검사도 제가 다 직접 할 수 있고 수술도 다 제가 직접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환자들에게 조금 더 나은 치료를 제공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만족하고, 저 따라온 환자분들한테도 만족하고, 여기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뭐 꼭 저한테만 오시라는 게 아니고 여러 이제 그 거주하시는 지역에 정말 명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대학병원에만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갑상선 전문하시는 뭐 굉장히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굳이 뭐 대학병원 큰 병원만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집 근처 또는 지역에서 좀 좋은 병원 많이 찾아가셔서 적절한 시기에 제때 빨리 치료하시고 빨리 일상생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